안녕하십니까, 태백산직입니다. 한눈에 보는 세계 철학사 서양 근대 철학 벤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벤덤의 프로필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벤담은 1748년에 태어나서 1832년까지 살았던 인물입니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하는 공리주의를 표방한 영국의 철학자이자 법학자입니다. 인간 행위의 동기는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피하는 데 있다고 보았습니다. 도덕이란 개개의 행위가 일으키는 결과로서의 쾌락과 고통을 계산해 쾌락을 늘려나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모름지기 법과 도덕은 쾌락을 늘리고 고통을 감소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철학은 이후 친구의 아들인 존 스튜어트 밀에게 커다란 영향을 주었습니다. 저서로는 정부소론, 입법론 등이 있습니다. 벤담의 양력이었습니다. 쾌락이 유일한 선이고 고통이 유일한 악이라고 본 벤담 이야기입니다. 사회 전체의 쾌락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벤담은 독일에서 칸트와 헤겔에 의해 관념론이 전개될 즈음에 영국에서는 산업혁명의 영향으로 자본주의가 발전합니다. 그런데 무한 경쟁과 절대적 이윤 추구의 결과로 부익부, 빈익분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철학자들은 어떻게 하면 개인의 이익과 사회 전체의 이익을 조화시킬 것인가가 가장 큰 고민이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시대가 19세기 초에 등장한 공리주의입니다. 어떻게 하면 개인의 이익과 사회 전체의 이익을 조화롭게 시킬 것인가가 고민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도가 19세기 초에 등장한 공리주의이다. 보통 공리라고 쓰는데 공리주의, 공동의 이익이라고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학자들은 둘 다 일본식 번역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공리주의의 본래 뜻을 생각하면 잘못이라고 지적합니다. 원래 공리주의는 개인에게 적절한 행위 기준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영어로는 유틸러탈리티즘입니다. 유틸리티의 효용성, 효용이므로 효용주의 내지는 효용지상주의라는 것이 맞죠. 이런 뜻에서 보면 영국에서는 공리주의가 등장한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국은 자본주의가 가장 먼저 자리를 잡은 나라니까요. 공리주의는 벤담, 아까 얘기한 대로 1748년에서 1832년까지 살았던 인물로서 주창하고 있는 공리주의는 벤담이 주장한 공리주의는 미리 완성합니다. 공리주의 대표자라고 할 수 있는 벤담은 런던에서 태어난 법학자이자 철학자입니다. 옥스퍼드 대학에서 법학을 배우고 변호사가 되었다가 나중에 철학에 몰두합니다. 법과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불의를 혐오하며 사회와 법률 개혁에 열망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는 새로운 자본주의적 생산 관계에 알맞은 법률 체계를 만들고자 했으며 그를 위해서는 새로운 입법 원리와 새로운 인간상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파악한 근대 자본주의 사회의 인간의 욕망을 가진 존재입니다. 인간은 근대 자본주의 사회의 인간은 욕망을 가진 존재다. 이러한 인간의 욕망을 가진 가득 찬 사람들을 위해서 모여 사는 사회는 어떤 사회였을까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욕망만을 추구하다 보면은 타인의 고통에는 아랑곳 하지 않고 자기 이익을 챙기기 쉽습니다. 그 결과 잘 사는 사람은 더욱 잘 살게 되고 가난한 사람은 빈곤하게 허덕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은 당시 사람들에게 상당히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산업혁명의 결과 부는 소수 자본가들에게 집중되고 임금 노동자들의 삶은 날로 비참해졌습니다. 그래서 벤담은
개인의 이기적 쾌락의 추구에 매달리지 말고 사회 전체의 쾌락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습니다. 공리주의 설립 배경은 새로운 자본주의적 생산관계에 알맞은 법률 체계를 만들고자 했고, 그를 위해서 새로운 입법의 원리와 새로운 인간성을 정립할 필요가 있어서 공리주의가 나왔는데, 그가 파악한 근대 자본주의 인간의 욕망을 가진 존재라고 인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야 하여 사회 전체의 쾌락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의 유명한 말,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 나옵니다. 이 말은 원래 영국의 신학자이자 철학자인 플리스틀리의 정부론에서 나옵니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이 말을 한 사람은 영국의 신학자이자 철학자인 프리스틀리의 정부론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런데 그의 말에 감동을 받아 벤담이 사용하면서 마치 벤담의 말처럼 유명해졌던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제수 자신이 스스로를 감시하는 감옥을 설계했습니다. 벤담은 제수 자신이 스스로를 감시하는 감옥을 설계했습니다. 벤담은 그의 대표작 도덕 및 입법의 원리 서설 첫 문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연은 인류를 고통과 쾌락이란 두 주권자의 지배 아래 두었다. 자연은 인류를 고통과 쾌락이란 두 주권자의 지배 아래 두었다. 오직 고통과 쾌락만이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뿐만 아니라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지적해 준다는 것입니다. 오직 고통과 쾌락만이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뿐만 아니라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지적해 준다는 것이었다. 한편으로는 선악의 기준이, 다른 한편으로는 인과의 사슬이, 그것들이 옥자에 걸려 있다. 그것들은 우리의 모든 행동과 우리의 모든 말, 그리고 우리의 모든 생각을 지배한다고 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을 추구합니다. 또 고통을 멀리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자기 이익만 추구하면 갈등과 충돌이 생깁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일으키면 결과적으로 나에게도 쾌락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삶의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번잡한 도로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먼저 가려고 하면 결국 서로 손해를 본다는 사실을 잘 알죠. 이렇게 어떤 개인의 이익 추구가 다른 사람의 이익과 어긋나는 경우가 많아질 때 사회 전체의 행복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개인 간의 이해가 충돌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으로 잘 다스려 사회 전체의 행복을 증진시키고 보다 많은 사람에게 행복을 분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벤담은 더 많은 사람이 행복을 누리는 것이 더 좋은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도덕과 입법의 원리로 제시합니다. 벤담은 더 많은 사람이 행복을 누리는 것이 좋은 일이다. 그래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도덕과 입법의 원리로 제시했다.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최대한 많은 사람의 이익을 보호하자는 뜻이었습니다. 벤담에게 행복이란 다름 아닌 쾌락이고 고통이 없는 상태입니다. 벤담에게 행복이란 다름 아닌 쾌락이고 고통이 없는 상태. 그렇다면 쾌락을 최대한 많이 누리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쾌락을 어떻게 늘려야 할까요? 벤담은 모든 쾌락이 질적으로 동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쾌락을 질적으로 동일하다는 생각. 쾌락을 계산할 수 있으려면 개개인을 동등하게 계산해야 하며 쾌락의 질적 차이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쾌락의 질적 차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어떤 사람이 사회적 신분이나 지위가 높다고 해서 특별 대우하면은 안 된다. 모든 사람은 동등한 권리를 갖고 있다. 양적 차이만 있을 뿐이다. 라고 벤담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벤담은 쾌락과 고통의 양을 측정할 수 있는 7가지 계산법을 제시했습니다. 벤담은 쾌락과 고통의 양을 측정할 수 있는 7가지 계산법을 제시했다. 쾌락이 얼마나 강한가? 강도.
쾌락이 얼마나 오래 가는가, 지속성. 쾌락이 얼마나 확실한가, 확실성. 쾌락이 얼마나 빨리 획득할 수 있는가, 근접성. 쾌락이 또 다른 쾌락을 낳는가, 다산성. 고통이 전혀 없는 쾌락이 있는가, 역작용은 없는가, 순수성. 쾌락이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가, 범위. 여기서 마지막 기준인 범위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행위의 기준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쾌락을 가져다 주는지를 보이는 거니까요. 에피쿠로스에게서 보았듯이 고전적 쾌락주의가 개인의 쾌락에 머무르는 데 비해 벤담은 사회적 쾌락을 말하고 있습니다. 에피쿠로스는 개인의 쾌락, 벤담은 사회적 쾌락. 다시 한번 7가지 계산법을 다시 한 번만 언급해 보면, 쾌락은 얼마나 강한가, 강도. 쾌락은 얼마나 오래 가는가, 지속성. 쾌락은 얼마나 확실한가, 확실성. 쾌락은 얼마나 빨리 획득할 수 있는가, 근접성. 쾌락이 또 다른 쾌락을 낳는가, 다산성. 고통이 전혀 없는 쾌락이 있는가, 역작용은 없는가, 순수성. 쾌락이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가, 범위. 제목만 말하면 강도, 지속성, 확실성, 근접성, 다산성, 순수성, 범위, 이렇게 7가지 계산법을 벤담은 쾌락과 고통 양을 측정하는 7가지 계산법을 제시했습니다. 벤담의 공리주의가 잘 드러나는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개인 사이의 이해가 충돌하면 법으로 잘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벤담은 외적 제재, 즉 처벌의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처벌은 문제 행동을 방지합니다. 하지만 처벌은 그 자체가 고통을 초래하므로 필요 이상은 옳지 않다고 봤습니다. 곧 형벌은 악입니다. 고통은 악이라고 봤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악을 최소화하면 됩니다. 즉 최소한의 형벌만 사용해 고통은 최소화하되 효과는 극대화시키는 것입니다. 예컨대 누군가 한 대 때릴 때 얻은 쾌락이 1시간 수감되었을 때 고통의 크기가 같다고 가정할 때 약 3대를 때린다면, 만약 3대를 때린다면 3시간보다는 좀 길게 가둬놔야 합니다. 그래야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입니다. 쾌락보다 고통이 더 크니까요. 하지만 고통은 그 자체가 악이므로 지나치게 수감 시간이 길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791년 벤담은 죄수를 효과적으로 감시할 목적으로 원형 감옥을 제안했습니다. 이 감옥을 판옵티콘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판은 모두, 옵틱은 볼 수 있는 이란 뜻입니다. 감시자는 피감시자를 볼 수 있지만은, 감시하는 사람은 죄수를 볼 수 있지만은, 피감시자는, 죄수는 감시자를 볼 수 없는 구조로 항구적인 자기 감시 효과를 발생시키는 원형 감옥을 일컫습니다. 원형 감옥의 중앙에는 불이 꺼진 감시소가 있고 그 주위로 불을 환하게 밝혀 놓은 감옥이 둘러져 있어서 수감자는 감시자를 볼 수가 없습니다. 수감자가 계속 감시당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보다 효율적으로 죄수들을 통제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들에 대한 감시와 조정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 이상으로 죄수들을 잔인하게 다룰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옛날 감옥보다 관대하게 수감자들을 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벤담의 공리주의입니다. 질의응답 시간입니다. 첫 번째 질문, 쾌락이나 행복이 곧 도덕적 선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 공리주의가 중대한 자연주의적 오류를 범한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어떤 뜻일까요? 답변, 행복이 곧 선이라는 증거를 밀은 공리주의에서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어떤 대상이 볼 수 있다, 비저러블은 유일한 증거는 사람들이 실제로 그 대상을 본다는 것입니다. 영어로 see, S-E-E. 어떤 소리가 들린다, audible. 증명하는 유일한 증거는 사람들이 실제로 그것을 듣고 있다, hear.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경험의 다른 온천들도 모두 이와 같다. 어떻습니까? 실제로 그렇죠. 여기에 다른 증거를 내놓을 수 없습니다. 미래의 설명은 틀림이 없습니다. 이어서 그는 마찬가지로 어떤 것이 바람직하다, desirable, D-E-S-I-R-A-B-L-E 유일한 증거는 사람들이 그것을 실제로 원한다, desire, D-E-S-I-R-E 원한다는 사실에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행복을 원함으로 행복이 바람직하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보면 좀 문제가 있습니다. 볼 수 있다거나 들릴 수 있다는 말은 사실에 대한 판단의 문제입니다. 그에 반해 바람직하다는 말은 가치의 문제입니다. 듣는다는 행위가 들린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는 있지만 원한다는 사실이 바람직하다는 가치를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살인을 원한다는 사실이 살인 행위가 바람직하다는 가치 판단의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사실 판단을 근거로 가치 판단을 도출하는 공리주의의 오류를 자연주의적 오류라고 합니다. 자연주의적 오류. 사실 판단을 근거로 해서 가치 판단을 도출하는 공리주의 오류를 자연주의적 오류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쾌락이나 행복이 최고선이고 우리가 추구해야 할 궁극적 목표라고 단정짓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사항. 비록 다수의 결함이 있기는 해도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원리는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좋은 행위의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원리는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좋은 행위의 기준이다. 그런데 쾌락이나 행복을 측정해서 행동을 선택한다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인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 질문사항이었습니다. 답변상 쾌락이나 행복은 우리의 주관적인 경험입니다. 이것을 정확히 측정해서 행위의 지침으로 삼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벤담은 쾌락과 고통의 양을 측정할 수 있는 계산법까지 제시했습니다. 이처럼 벤담에게 유용성은 측정 가능한 것이며 양적이고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것입니다. 학자들은 이 점에 대해서 벤담이 도덕 철학을 과학적으로 접근해 확실한 도덕적 지침을 세우고자 시도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상 가끔 쾌락이나 행복과는 거리가 먼 금욕 생활을 하는 종교인들을 복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삶은 고통과 쾌락이란 두 군주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건 아닌가요? 답변사항. 당연히 모든 사람이 고통과 쾌락이란 두 군주의 지배 아래에 있다는 벤담의 주장에 동의하지는 않겠죠. 적지 않은 사람들이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따라서 혹은 다른 이유에서 세속적 욕망을 억제하려고 합니다. 공리주의는 사람들이 쾌락이나 행복을 추구한다는 전제 아래 성립되는데 금욕주의는 이에 반합니다. 벤담은 금욕주의는 개인의 차원에서는 어느 정도 실행 가능하지만 사회나 집단의 차원에서는 불가능하다라고 봅니다. 우리가 우리들의 후손을 위해서 현재의 고통을 감내하자라는 주장은 일시적으로 가능할지 모르지만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 그럴까요? 벤담에 따르면 쾌락을 추구하는 인간의 본성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본성에 반하는 행동을 사회 전체나 집단이 지속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튼 벤담은 쾌락을 도덕적 선으로 보지만은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인간이 쾌락을 추구하는 본성을 지닌다는 벤담의 규정에는 인간의 윤리적 초월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의문이 늘 따라붙습니다. 쾌락이 유일한 선이고 고통이 유일한 악이다 본 벤담의 공리주의. 사회 전체의 쾌락을 주장하고 자신이 스스로 감시하는 감옥을 설계하고 이렇게 사회적 이익을 추구한
공리주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태백산 지기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